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의 새로운 수장으로 지명된 신현송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앞으로 한국 경제,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산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2008년에 했던 말인데요. 한번 보시죠.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할 때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사이클, 즉 빚이 어떻게 늘고 주는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 이게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총재가 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경제를 보는 확고한 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대체 신현송이 어떤 사람인지. 둘째, 그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이론, 즉 플레이북은 뭔지. 셋째, 그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새로운 금융 설계자, 신현송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이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특별합니다. 보통 학자는 학계에만 있고 관료는 관료 세계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옥스퍼드, 프린스턴 같은 최고의 학문적 상아탑과 국제결제은행, G20 같은 글로벌 정책의 최전선을 모두 경험한 정말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이론과 현실, 양쪽을 다 아는 거죠. 시장에서 이분을 부르는 별명이 참 재밌습니다. 바로 실용적 매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파는 보통 인플레이션에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는 강경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현송은 그냥 감으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이건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설 때만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그럼 그가 가진 무기, 그의 플레이북은 과연 뭘까요? 핵심 사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레버리지 사이클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빚으로 더 커지는 불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더 큰 빚을 낼 수 있죠? 그럼 그 돈으로 또 자산을 사요. 그럼 가격이 더 오르죠?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반대로 꺼지기 시작하면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막 내다 파니까 가격은 폭락하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핵심 부채입니다. 자, 은행이 대출해줄 돈, 그거 어디서 가져올까요? 국민들이 맡긴 안정적인 예금이 아니라 언제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해외 단기 자금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 이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금융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개념들이 그의 가장 중요한 주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개별 은행이 튼튼한지만 봤어요. 근데 신현송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개별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얽혀 있으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다고 경고한 거죠. 개별 은행의 리스크를 다 합친 것보다 그들이 연결되면서 생기는 전체 시스템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그야말로 판을 뒤엎는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설명하는 위기의 해부학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충격으로 자산 가격이 살짝 떨어져요. 1단계. 그럼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줄이려고 너도 나도 자산을 팔기 시작하겠죠? 2단계. 근데 모두가 한꺼번에 파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그냥 폭락해버립니다. 3단계. 결국 처음엔 멀쩡했던 기관들까지 위험에 빠지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도미노 4단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각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모아놓고 보니 집단적인 재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리스크, 규제, 그리고 현실. 자, 이런 똑똑한 이론이 어떻게 현실 정책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론이 그냥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우리나라 은행들의 비핵심 부채, 그러니까 불안정한 해외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신현송이 말했던 바로 그 위험 신호가 데이터로 명확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결국 신현송의 관점은 이거예요. 나무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 은행 망할 염려 없나? 이것만 물었다면 신현송은 만약 모든 은행이 동시에 주식이나 채권을 내다 팔면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훨씬 더 거시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이게 바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이론을 신현송세라는 실제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행이 해외에서 빌려온 돈에 일종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그가 그토록 경고했던 위험한 행동, 즉 불안정한 자금에 의존하는 걸 애초에 줄이도록 설계된 제도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끄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항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임 총재에게 우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가 펼칠 정책의 핵심은 바로 투트랙 전력일 겁니다. 기차가 달리려면 두 개의 레일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쪽 레일에서는 금리를 조정해서 물가를 잡고 다른 쪽 레일에서는 DSR 같은 금융 규제를 통해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지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가져가야만 한국 경제라는 기차가 탈선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래 금융에 대한 그의 생각도 아주 명확해요. 요즘 페이스북 같은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는 이게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만들어서 금융 혁신과 안정을 둘 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신현송의 등장은요, 중앙은행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물가만 잡는 물가 안정자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위험까지 막아내는 최종 수호자로 그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현송의 이론과 정책이 과연 글로벌 금융 폭풍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켜낼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경도 없이 넘나드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 앞에서 그 방패 역시 한계가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가 그의 행보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